여러분, 오늘 방송은 시작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딱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내가 정말 대상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어떤 서류를 어디서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셋째, 주민센터 문 열리는 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영상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에이, 또 복잡하겠지,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깐만 그 마음 내려놓고 끝까지 같이 가보세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 놓치면 손해보는 생활지원제도, 그리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까지 천천히 풀어드리는 복지 정보 방송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제도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알고 나서 그때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한 번만 물어볼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들으시면 바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듣듯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 가족분과 함께 메모하시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필요할 때 바로 떠올라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이 정보가 더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장인 장모님, 이웃 어르신, 교회나 성당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60세 넘으신 분이 계시면 이 방송은 꼭 한번 전달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복지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어르신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지원 제도가 시작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혼자 사시는 분은 50만 원,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는 8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오늘 방송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의 핵심은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요즘 돈으로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실제 생활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난방비, 식비를 떠올려 보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값이 매달 나가고 검사 받을 때마다 추가 비용도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50만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숨통이 트이는 금액이 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80만 원이라는 목돈이 한 번 들어오는 체감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뤄두었던 생활비를 정리하고 건강 관련 지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아무데나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동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형 지원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보다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작은 가게, 지역 상권에서 쓰도록 설계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에 자주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라서 지원받는 분과 동네 가게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왜 이런 제도가 갑자기 나왔느냐?
왜 일회성 지원 같은 방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두면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될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예산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이 늘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커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제도 증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 예산 분석 자료를 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 특히 기초연금 관련 증가분에 묶이면서 실제로 새롭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지원 항목은 제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 가능한 형태로 생활 안정 지원을 내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게 말할 것 없이 구조적 개편은 시간이 걸리고 논쟁도 크니 우선은 체감형 지원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기초연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도 꾸준히 있었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체감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활 안정 성격의 일회성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보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발표되는 형태만 놓고 보면 이번 지원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후년에도 자동으로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받을 수 있을 때 정확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미루다가 기간 지나면 아무리 아까워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죠.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면 혹시 다른 복지 혜택 깎이는 거 아니냐, 괜히 신청했다가 기초연금이나 의료비 지원에 영향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안내 취지는 기존 정기급여와 별개인 생활 안정 성격의 지원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든다거나 국민연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기는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관련 지원이나 다른 복지와도 무조건 충돌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세부 판단은 운영 지침과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지만 적어도 괜히 겁먹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복지에서 제일 아까운 손해는 기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두 단어만 잡으세요. 나이, 소득. 이번 판단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부터 떠올리시는데 이번 내용에서는 재산 때문에 먼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기준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구조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65세부터가 아니라 만 60세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으셨거나 아직 스스로는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보통 해당 연도 초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내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나이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66년생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생일과 만 나이 계산 때문에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면 혼자 계산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로 판단해 줍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당락은 여기서 갈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최근 석 달 평균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두 분 합산 최근 석 달 평균 월 소득이 25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최근 석 달 그리고 평균. 작년 전체 소득이 아닙니다. 재작년 소득도 아닙니다. 최근 석 달만 보는 게 핵심이고 한 달치가 아니라 평균을 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소득의 종류를 따로 보지 않고 합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합쳐서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포함될 수 있고 작은 일자리 소득도 포함될 수 있고 소규모 사업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 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매달 120만 원 정도 받는데 가능하냐고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혼자 사시는 기준에서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이 1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대 받아서 합치면 130만 원 조금 넘는데 되느냐고요. 이것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준은 합산 금액입니다. 받는 종류 자체보다 총액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재산 관련 질문입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느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안내의 핵심은 재산을 세세하게 따지는 방식보다 소득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예금이 좀 있어도 그것만으로 자동 탈락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뒤에 꼭 짚어드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금 자체보다 최근 석 달 안에 들어온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재산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자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석 달 안에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상 밖으로 기준을 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으셨다거나 부동산이나 토지 처분 대금이 들어왔다거나 자녀가 큰 목돈을 보내줬다거나 일회성 보상금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생활비가 아니라 한 번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판단에서는 항목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최근 석 달 평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달 수입이 크게 튀면 평균 자체가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준 이하인데 특정 달에만 금액이 커져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단정하지 마시고 최근 통장 내역과 관련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창구에서 제일 정확하게 해줍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나 시설관리 일로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라면 혼자 사시는 기준 150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파트타임이나 단기 근무로 월 100만 원 안팎을 버는 정도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연금과 아내 파트타임 수입을 합친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제도의 판단은 느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나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최근 석 달 기준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자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 주민센터에서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도 많이 물으십니다. 이미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생활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스로 안 될 거라고 결론부터 내리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미 수급 상태나 소득 관련 정보가 확인된 부분이 있어 서류 준비가 더 수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증명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복지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남들이 그러던데 카더라더라입니다. 본인 상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 느낌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 정도 받고 다른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내고 나면 매달 여유가 많지 않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특히 부담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준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연금 받는 사람이라서 안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이 있으니까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막연한 짐작 때문에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확인은 빠르게, 포기는 나중에. 정확히 말하면 확인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자격 조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 실제 신청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 자체보다 신청 과정에서 겁을 먹고 뒤로 미루십니다. 서류 많을 것 같고, 주민센터 가면 복잡할 것 같고, 한 번 갔다가 서류 빠지면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미리 알고 준비해서 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신청 시작은 내년 초, 실질적으로는 2026년 1월 2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라 민원 업무가 쉽지 않으니 보통은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시작 직후에는 문의가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준비가 늦으면 마음이 더 급해지고 실수도 늘어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녀 집 근처가 더 가까워서 거기로 가시거나 평소 시장 가는 길에 있는 다른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은 생활권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우리 집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와 운영시간, 점심시간, 민원 혼잡 여부까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편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니 꼭 해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분 확인, 본인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서명 또는 도장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가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본인이 못 가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장애 관련 증빙, 입원 확인서 같은 서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이 대신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에 끝내려면 사전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 서류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면 됩니다. 오래된 신분증이라 글씨가 흐려졌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미리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둘째,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 관련 확인이나 계좌 안내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 통장이 없는 인터넷은행을 쓰시는 분들도 계좌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 수급 확인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관련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강보험 자격 관련 확인 서류입니다.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면 집에서 준비하고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 이름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4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 신분 확인, 내 계좌 확인, 내 소득 확인, 내 자격 확인. 이 4가지를 문서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겠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본 서류라도 잘 챙겨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내려면 미리 전화해서 내 상황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만 있는 분과 근로소득이 섞여 있는 분은 준비할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연금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많이 물으십니다.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수급 확인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방문이 가능하면 방문 발급도 되고 상황에 따라 우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문의하면 절차를 알려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급여 명세서나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소득 관련 확인 자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창구에서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 서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께는 2단계가 제일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녀분 도움을 받거나 주민센터의 현장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공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인증 과정에서 막히기 쉬운데 이런 데서 힘 빼지 마시고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제도 전체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고려해서 현장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 대해서도 미리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가면 신청서 양식이 있고 직원분이 어디를 어떻게 쓰는지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가구 정보, 소득 관련 확인 항목 같은 기본 내용이 들어가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손이 떨려 쓰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눈이 불편해서 그런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보통 이런 도움 요청은 흔한 일이고 민원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는 칸을 대충 넘기지 않는 겁니다. 이 칸은 제 경우에 무엇을 쓰면 되나요?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신청하고 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도 많이들 조급해 하십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와 서류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지역 상황과 업무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제출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문자와 전화 확인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승인 안내가 오면 그 다음 지급 일정이 잡히고 지급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2월 중 지급, 2월에 신청하면 3월 중 지급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 신청 직후 이번 달 안에 안 들어왔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승인 안내를 받았는데도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드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많다 보니 누락이나 지연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세요. 제가 언제 신청했고 승인 안내를 받았는데 지급 확인이 안 된다고 차분히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신청만 해놓고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내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기본 행동입니다. 이제 지급 방식,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일 수도 있고, 지역화폐 카드일 수도 있고, 앱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쓰는 원리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안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형태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은 앱이나 카드 등록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도 쉽고 사용 내역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앱 설치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카드형이나 다른 수단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신다고 해서 나는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 화폐는 보통 동네 슈퍼, 전통시장, 작은 식당, 반찬가게, 정육점, 채소가게, 약국, 생활용품점, 미용실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직영 매장, 일부 프랜차이즈, 지역방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받고 나서 막상 결제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곳이 있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자주 가는 가게가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게 사장님께 여쭤봐도 되고 지역화폐 앱이나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생활 동선 안에서 어디에 쓸지 미리 생각해 두면 지원금 체감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사기 조심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가 알려지면 사기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셨다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자고 하거나 신청비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딱 기억하세요. 신청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화로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 정보를 물어보면 사기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입력하라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공공기관 이름을 정확히 말해도 내가 먼저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화해 통장 비밀번호를 묻는 정상 절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이런 전화 받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투가 차분하고 행정용어를 섞어서 말하면 더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안전한 대응은 이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 공식 번호나 경찰서, 가족에게 연락해 확인하세요.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색한 공식 번호로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덜 힘들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일에 맞춰 그때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몸도 마음도 너무 바빠집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습니다. 신분증 상태 확인, 통장 사본 준비, 연금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알아두기, 주민센터 위치와 운영 시간 확인, 자녀와 동행 일정 상의하기, 이런 건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 때문에 외출이 힘든 날이 생기니 몸 상태 괜찮을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가능한 한 초반에 신청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처리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서류가 잘 갖춰진 상태로 초반에 접수한 분들이 보통 마음이 덜 급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만큼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고 중간에 문의도 더 많아져서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생활비나 난방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도는 알게 된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가는 분이 결국 가장 유리합니다. 세 번째 팁은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하셔도 되지만 서류 용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발급이 필요한 부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자녀분이나 가까운 가족이 한 번만 같이 받으려도 훨씬 수월합니다. 주민센터 위치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 연금 확인서, 발급 문의,
통장 사본 준비, 휴대폰 알림 설정까지 가족 도움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생활비 구조를 처음 알게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이 실제로 어디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네 번째 팁은 주민센터 갔을 때 다른 복지 혜택도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만 하고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도 혹시 있는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식사 지원, 응급안전장치, 건강검진 연계, 돌봄 서비스, 생활불편 개선 지원, 냉난방 관련 지원 같은 사업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한 김에 같이 확인하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복지는 묻는 사람이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망해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팁은 다른 혜택과의 관계를 미리 이해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괜히 신청했다가 기초연금 줄어들까봐, 국민연금에 불이익 있을까봐, 의료비 지원 못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현재 안내 취지는 별개 생활지원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존 정기급여와 무조건 충돌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 상황에 따라 최종 확인은 꼭 하셔야 하지만 소문만 듣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신청해도 되는 제도를 겁나서 안 하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이제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쓰면 가장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3단계로 나눠 생각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입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난방비처럼 반드시 나가는 돈부터 정리하세요. 이런 걸 먼저 해결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미뤄두었던 검사, 필요한 영양 보충,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지출에 쓰는 겁니다. 건강은 나중으로 미룰수록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건강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지출입니다. 친구와 식사 한 끼,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작은 취미 활동,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건 교체 같은 것들입니다. 지원금은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조금 끌어올리는 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달 약값이 나가는 분이라면 몇 달치 부담을 덜어두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되는 분은 미리 일부를 난방비 몫으로 생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화폐이니 동네 시장에서 식재료를 조금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장만하는 데 써도 좋습니다. 또 집안에 작은 수리나 생활 필수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계획 없이 두었다가 사용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 화폐는 사용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 안내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달력이나 냉장고 메모에 적어두세요. 지원금도 써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지역 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동네 관계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단골 가게가 많았지만 요즘은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골목 상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화폐로 동네 가게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기고 가게 사장님과 안부도 나누고 동네 정보도 듣게 됩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런 관계가 생각보다 큰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병원이 덜 붐비는지, 어느 반찬 가게가 괜찮은지, 시장 행사 언제 하는지 같은 생활 정보가 오가거든요. 지원금 하나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활 연결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느냐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알려진 흐름만 놓고 보면 일회성 성격이 강해서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은 매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재정 여건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큰 지출 항목이 이미 많아서
새로운 현금성 또는 준현금성 지원을 정례화하는 데에는 늘 논쟁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지원을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챙겨야 합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의 어려움은 한 번의 지원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계속되고 건강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더라도 구조적인 개선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 해결이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지원은 현실대로 챙기고 제도 개선 요구는 제도 개선 요구대로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지 않는 실정 감각과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관심 갖는 시민 감각,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일이 연초에 있어서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린다. 어떻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생년월일 기준으로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혼자 계산하다가 틀릴 필요 없습니다. 부부인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잠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는 가구 판단과 실제 생계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으니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 석 달 중 한 달만 잠깐 일해서 수입이 있었다. 이것도 들어가느냐? 평균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낸 것은 모두 소득으로 보는 거냐? 항목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에서는 댓글 정보보다 내 사례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겁난다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신분, 내 계좌, 내 소득, 내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센터는 원래 이런 일을 돕는 곳이니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질문하는 분들이 실수가 적고 두 번 걸음하는 일을 줄입니다. 어려운 척할 필요도 없고 다 아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권리를 신청하러 가는 자리이니 당당하셔도 됩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꺼내시면 나중에 보자고 미루지 마시고 같이 일정부터 잡아주세요. 부모님 세대는 제도 자체보다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옆에서 1시간만 같이 받으려도 훨씬 빨리 끝납니다. 주민센터 위치 확인, 서류 목록 적기, 필요 서류 발급 문의, 휴대폰 알림 설정, 이런 것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함께 챙겨준다는 안정감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가족 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어디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실제 생활비 구조가 어떤지 자녀가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방송 후반부답게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신청해야 받는 지원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대상 판단의 핵심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만 60세 이상, 그리고 최근 석 달 평균 소득 기준을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150만 원 이하, 부부는 합산 250만 원 이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때문에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석 달 안에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 경우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 관련 확인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심사 기간이 있고 지급은 보통 다음 달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형마트보다 동네 상권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기 전화와 문자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뼈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 오신 분들이 정해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다고 국가 돈 받는 게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아서 건강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족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버티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 돈으로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회성 생활 지원이 도움이 되더라도 노후 생활 전체를 생각하면 더 지속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부담, 의료비 부담, 돌봄 문제,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는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의견도 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건의해도 되고 지역구에 의견을 전해도 되고 가족끼리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정보가 보이고 정보가 보여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생활형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달력에 내년 초 주민센터 방문 예정일을 표시해 두세요. 휴대폰 쓰시는 분은 알림 설정해 두시고 종이 달력 쓰시는 분은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해 두세요. 다음으로 우리 집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하세요. 위치와 운영 시간도 함께 확인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를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나 책상에 붙여두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 관련 확인 서류.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만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면 거의 준비가 끝납니다. 가능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내 조건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녀분이 계시면 같이 주민센터 가줄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정보 접하기 힘든 분들께는 이런 정보가 더 늦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 교회에서 만나는 분, 경로당 이웃에게 한마디만 건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있다던데 너도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생활입니다. 같은 제도도 아는 사람은 혜택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는 신청주의가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누가 자동으로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정책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제도가 보이면 기준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신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바로 그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는 훨씬 덜 어렵고 훨씬 더 빨리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 부모님, 친척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더 쉽게 찾는 방법, 가족이 부모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주민센터에서 같이 물어보면 좋은 추가복지 질문까지 더 실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궁금한 점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끝내도 되지만 실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청취자 이탈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주는 후반 확장 구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같은 흐름을 유지한 채 실제 상담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과 상황을
더 많이 섞은 버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영상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듣는 분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복지 정보는 이상하게도 필요한 사람일수록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분들이 오히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이 익숙하지 않거나 영상을 길게 보는 게 힘들거나 행정용어가 낯설어서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은 지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연금 받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건강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내가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는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미안한 마음 들고 남에게 기대는 것 같아서 싫고 이런 감정이 섞여 있죠. 그런데 제도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죄책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깝고 어려운 생활을 혼자 버티느라 건강을 더 해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은 가족에게도 지역사회에도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만 원, 80만 원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복지 현장에서는 바로 그 한 번의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병원 검사 미루던 분이 검사받고 병을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 난방비가 걱정돼 추운 집에서 버티던 분이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도 하고 약값 때문에 식비를 줄이던 분이 숨통을 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절대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의 불평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복지는 종종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버틸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만 60세가 넘는가? 최근 석 달 동안 들어온 돈을 떠올렸을 때 연금과 일소득을 합쳐도 기준 안쪽일 가능성이 있는가?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석 달 안에 퇴직금이나 일시금처럼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가? 이 네 질문에 답해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잡힙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주민센터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창구 확인이 제일 정확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에 대해 막연히 겁내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현실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원래 이런 상담과 접수를 하는 곳입니다. 매일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바쁜데 괜히 미안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안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더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제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정도만 말해도 담당자가 방향을 잡고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말이 나오면 바로 끊어 물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요. 이런 질문은 당연하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집에서 나서기 전에 작은 준비를 하나 더 해보세요. 종이에 내 상황을 간단히 적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 국민연금 얼마, 다른 소득 없음, 최근 석 달 큰 입금 없음, 이런 식으로요. 부부라면 부부 각각 소득을 적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가면 창구에서도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서류를 종이봉투 하나에 모아 순서대로 넣어가시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이것만 해도 현장에서 덜 허둥대고 본인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제도는 대부분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청했다면 심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문자와 전화만 잘 확인하세요. 승인 안내가 오면 그 다음 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때 필요한 건 조급함보다 기록입니다. 언제 신청했는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지금 예정이 언제인지 메모해 두세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런 기록을 안 해서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날짜와 담당 안내 내용을 메모해 두면 문의할 때도 훨씬 정확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도 생활형 팁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으면 잔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받자마자 대략적인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약국과 시장 장보기에 쓰고 다음 달에는 미용실과 생활용품점에 쓰는 식으로요. 이렇게 나누면 체감도 좋아지고 낭비도 줄어듭니다. 또 자주 가는 가게가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결제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게 사장님도 지역 화폐 받는지 물어보는 손님이 많아 익숙한 경우가 많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지원금 이야기가 뉴스나 커뮤니티에 많이 돌기 시작하면 사칭 문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조회, 지급 신청 링크, 즉시 확인 같은 문구로 유도하는 메시지는 특히 조심하세요.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일단 누르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급하게 몰아붙일수록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인증번호를 알려주셔야 한다. 오늘 안 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실수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복지는 여러분을 급하게 협박해서 받게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확인해도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조금 더 정서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서로 알려주는 구조가 더 촘촘했는데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고 동네 관계도 약해지면서 정보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나이대인데도 어떤 분은 여러 지원을 잘 챙기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고 지내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 소개를 넘어서 누가 들어도 이해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드리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대본도 그런 의도로 길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중간에 들어와도 핵심을 놓치지 않게 끝까지 듣는 분은 바로 움직일 수 있게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가족 돌봄을 오래 하느라 본인 생활이 어려워진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 병수발, 배우자 간병, 자녀 뒷바라지로 재정이 약해진 채 노후를 맞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생활 지원 정보를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버티다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한 번에 숨 돌릴 기회를 만드는 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실전 안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을 불편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금처럼 아무데나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동네 상권을 돌고 지역 경제에 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가시는 전통시장, 동네 가게, 작은 약국, 생활상점들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가 사는 동네가 살아야 내 생활도 편해집니다. 가까운 곳에 쓸 수 있는 가게가 남아 있어야 하고 동네 관계가 유지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개인 생활 지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실무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청 시점이 다가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은 디테일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신분증이 너무 오래돼서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통장 사본의 계좌가 실제로 사용 중인 본인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문자 수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연금 관련 서류는 너무 오래전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 확인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도 미리 뽑아놨다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이런 작은 점검 하나가 현장에서 접수 지연을 줄입니다. 거창한 준비보다 이런 기본 점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가능하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세요. 급하게 갔다가 대기줄 보고 바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다시 마음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조금 일찍 나서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무리해서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과 동행 일정을 맞추세요. 이동이 힘든 계절에는 특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복지를 챙기려다 다치면 더 큰일이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끝내는 방송이면 듣는 동안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같은 흐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단은 나이와 소득,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기본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과 소득 증빙과 건강보험 관련 확인 서류, 지급은 심사 후. 다음 달 지역화폐, 사기는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 이 5줄만 몸에 익히셔도 실제 상황에서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정말 끝맺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행동 순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먼저 달력 확인하세요. 그 다음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서류 목록 적으세요. 가능하면 가족에게 전화해서 같이 확인 부탁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어르신 한 분에게라도 이 정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준비한 겁니다. 제도는 아는 사람이 먼저 챙기고 준비한 사람이 덜 힘들게 받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을 확인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 일하시고 책임 다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당당하게 확인하세요. 괜히 민망해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는 문제이고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작은 지원 하나라도 제때 챙기는 습관이 노후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알림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이웃, 교회 친구, 경로당 지인 가운데 60세 넘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전달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화폐를 실제로 어디에 쓰면 가장 효율적인지 가맹점 확인을 쉽게 하는 방법, 가족이 부모님 대신 준비를 도와드릴 때 실수하기 쉬운 지점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궁금한 점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용으로 엔딩 멘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붙일 수 있도록 추가 마무리 구간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원하시면 편집해서 줄이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노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과 사회를 지켜온 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사회라면 그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혼자 알면 한 사람의 생활이 나아지고 함께 알면 동네가 나아집니다. 저는 이 채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정책 용어를 쉬운 말로 풀고 막연한 불안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고 제도를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설명하는 채널이요. 오늘 대본도 그런 마음으로 길게, 아주 길게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중요한 걸 하나 얻으신 겁니다. 지원금 액수만이 아니라 정보를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모르면 지나가고 확인하면 챙길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끝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 되는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확인해서 안 되는 건 받아들이면 되지만 확인도 안 하고 포기한 뒤 나중에 아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 애매하면 꼭 문의하세요. 주민센터는 그런 확인을 하는 곳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권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들으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실 때는 개인정보는 조심하시고 궁금한 조건 위주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복지 신청 실전 팁, 사기 예방, 지역 혜택 활용법까지 계속 친절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